여보,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이건 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은행 본점 대회의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공간에 1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영업 2부 부장 정해철의 퇴직식이었다. 62세 35년간 한 우물만 판 남자. 그의 이력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었다. 신입사원 때부터 성실함 하나로 인정받아온. 그는 평생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았고 매년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왔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모범적인 선배이자 존경받는 상사였다. 은행장이 직접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해철은 양복 주머니에서 꺼낸 메모지를 펼치며 마지막 인사말을 시작했다. 35년간의 추억을 되짚으며 그는 여러 번 목이 메었다. 신입 시절 실수로 장부를 잘못 작성해 밤새 정정했던 일,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위기를 함께 넘겼던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묵묵히 뒷바라지해준 아내 이야기까지. 그가 아내 김선옥을 언급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60세의 김선옥은 남편 옆에 서서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두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며 오직 가정에만 헌신했던 여자. 남편의 뒷바라지가 곧 자신의 일이라고 믿어왔다. 퇴직식이 끝나고 2차로 이어진 회식 자리. 후배들은 앞다투어 정해철에게 술을 따랐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몇 잔을 더 받아 마셨다. 얼굴이 붉어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행도 다니고 젊었을 때 못해본 것들을 하자고.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가득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유럽 배낭여행, 손주들과 함께하는 주말 나들이. 퇴직금 2억 원과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나올 연금까지 합치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았다. 아파트 대출금도 이미 다 갚았고 두 아들도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선옥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35년. 그 긴 시간을 버텨온 보상이 이제야 오는 것 같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던 날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온종일 음식을 만들던 손. 아이들 학원비를 아끼려고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비교하던 시간들.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녀는 믿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현관 불빛이 따뜻하게 보였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32평 아파트는 비록 작았지만 35년 부부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공간이었다. 거실 벽에는 두 아들의 졸업사진과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고 베란다에는 선옥이 정성껏 키운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날 밤 선옥은 남편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함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온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고, 우리의 제2막이 열린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달빛이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퇴직 후 일주일. 정해철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변화처럼 보였다. 35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출근할 곳이 없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 재방송,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선옥은 남편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5년 직장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났으니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정해철은 오후만 되면 옷을 갈아입고 외출했다.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다. 같은 은행 동기들, 대학 동창들, 군대 전우들. 매일 다른 명목이었지만 패턴은 똑같았다. 오후 3시쯤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는 것이 선옥의 일과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아니냐고. 몸도 생각하고 술도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정해철의 반응은 차갑했다. 35년 동안 쉴 틈도 없이 일만 했는데 이제 좀 놀면 안 되냐고. 평생 가족 위해 일만 했는데 이것도 못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옥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결혼 35년 만에 처음 듣는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다. 한 달이 지나자 정혜철의 귀가 시간은 더욱 늦어졌다. 새벽 1, 2시 심지어 3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황급히 침실로 들어가 자는 척했다. 남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다. 술 취한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초점 없는 눈동자,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셔츠. 35년간 단정함을 유지하던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선옥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함께 산책이라도 다녀오자고 제안했다. 근처 공원에 벚꽃이 한창이니 저녁 먹고 잠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지만 정혜철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오늘도 약속이 있다고. 대학 동창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라고. 선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간 후 그녀는 혼자 공원으로 향했다. 벚꽃은 만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 정혜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연결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만 들렸다. 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나 들을 법한 요란한 비트의 음악. 여자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선옥은 숨이 막혔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대학 동창 모임 같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새벽 3시 현관문이 열렸다. 정혜철은 옷이 반쯤 흐트러진 채 들어왔다. 립스틱 자국은 없었지만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선옥은 거실 불을 켜고 그를 맞았다. 어디 갔었냐고 물었다. 정혜철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친구들 만났다고 했잖아. 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감시하냐고. 그의 목소리에는 공격성이 담겨 있었다. 선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정혜철의 변화는 갈수록 노골적이었다. 집에 있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면을 보며 계속 웃거나 문자를 보냈다.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들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식사 시간에도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고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확인했다. 선옥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건성으로 응 그래 알았어를 반복할 뿐이었다.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어느 주말 아침 선옥은 빨래를 하다가 남편의 셔츠 주머니를 확인했다. 세탁기에 넣기 전 주머니를 비우는 것은 오랜 습관이었다. 그런데 그날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다. 보라카페, 아메리카노 2잔,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 화요일 7시 같은 곳에서.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정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옥의 손이 떨렸다. 정화. 여자 이름이었다. 아메리카노 2잔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마셨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본 것처럼 굴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친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선옥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자주 가는 카페가 있냐고. 보라카페라는 곳을 아냐고. 정혜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냥 집 근처 카페인데 왜 그러냐고. 친구들이랑 거기서 가끔 만난다고. 선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선옥은 남편이 잠든 후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랐다. 결혼 35년 동안 한 번도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며칠 후 정혜철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다. 선옥은 망설이다가 화면을 봤다. 잠금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자기야 다음 주엔 제주도로 가자. 2박 3일 코스 예약해놨어.
보고 싶어. 발신자는 정화였다. 선옥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자기야. 제주도. 2박 3일.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옥은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실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혜철은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 누웠다. 곧 코를 골며 잠들었다. 선옥은 옆에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이 울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처참했다. 60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남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무너졌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정혜철은 밥을 먹으며 오늘 오후에 나간다고 말했다. 지인들이랑 골프 간다고. 선옥은 고개만 끄덕였다. 골프라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 선옥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식은 밥과 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음식을 치우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려서야 정신을 차렸다. 오후 3시였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정혜철이 이상한 말을 꺼낸 것은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선옥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다. 진지한 목소리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다. 사업 투자 이야기였다. 대학 선배가 식당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영점을 하나 맡기로 했는데 초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이라고 했다. 6개월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1년이면 2배로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너무나 매끄러운 말투였다. 마치 누군가에게 배운 것처럼. 선옥은 불안했다. 퇴직금 2억 원은 두 사람의 노후 자금이었다. 함부로 투자할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최소한 두 아들과도 상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자고. 하지만 정혜철은 고집을 부렸다.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평생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런 것도 판단 못하냐고.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조건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옥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혜철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다. 오늘 계약한다고 했다.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갔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퇴직금 2억 원이 수표로 들어 있었다. 선옥은 현관까지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돈은 남편 손에 들려 있었고 그는 이미 집을 나섰다. 저녁 6시가 지나도 정혜철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졌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계약 잘 끝났다.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 늦을 것 같다. 선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사기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4시가 되도록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선옥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이 하루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 신고를 받아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어제 정혜철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었다. 은행 동기들, 대학 동창들 모두 모른다고 했다. 선옥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보라카페로 달려갔다. 직원에게 정화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었다. 젊은 여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사람 여기서 일하다가 2주 전에 그만뒀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선옥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옷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중요한 서류들도 없었다.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정해철은 처음부터 떠날 작정이었던 것이다. 선옥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3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믿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다. 퇴직금 2억 원, 예금 5천만 원, 그리고 그녀의 인생까지. 그녀는 소리 내어 울었다. 아파트 전체에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정해철이 사라진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독촉장이 날아왔다. 이금융권 대부업체였다. 남편 명의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첫 달 이자조차 연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선옥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이 왔다. 3천만 원. 그 다음 날에는 캐피탈에서 7천만 원. 일주일 사이에 총 1억 5천만 원의 빚이 드러났다. 모두 정해철 명의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연대 책임이 있었다. 선옥도 빚을 갚아야 했다. 대부업체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남편이 어디 있냐고 추궁했다. 선옥은 울면서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부부가 짜고 도망치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자라도 내라고 압박했다. 한 달 이자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다. 선옥의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두 아들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아들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느라 여유가 없었다. 큰아들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빠듯하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아이 둘을 키우며 육아비용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달 후 아파트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다. 노란색 종이가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35년을 살아온 아파트였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복도, 이웃과 인사를 나누던 화단, 모든 것에 추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선옥을 짓누르는 감옥이 되었다. 밤마다 초인종이 울렸다. 채권 출심원들이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쳤다. 선옥은 불을 끄고 숨죽였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2달 후 법원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선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아파트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짐을 쌌다. 35년의 삶을 몇 개의 박스에 담았다. 이사 갈 곳은 3평짜리 원룸이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은 친정 동생에게 빌렸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건물이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턱까지 찼다. 60세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팔랐다. 원룸 문을 열었을 때 선옥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냉장고도 없고 침대도 없었다. 덩그러니 빈 방만 있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녹슨 장판이 깔려 있었다. 32평 아파트에서 3평 원룸으로. 선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것이 35년 인생의 결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박스를 풀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물이 센 자국이 얼룩덜룩했다. 첫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밖에 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돈 들고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원룸에 틀어박혀 지냈다. 낮과 밤의 구분도 사라졌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누워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통장에 남은 돈이 5만 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장 내일 먹을 것조차 없었다. 선옥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얼마 만에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는 사람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유모차를 끌며 아이에게 웃어주는 엄마들.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선옥만 혼자 추락하고 있었다. 공원을 지나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들을 봤다.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 선옥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미래가 저기 있었다.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했다. 자존심 같은 것은 사치였다.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골판지 박스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60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다. 옆에서 다른 노인이 그녀를 쳐다봤다. 선옥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스를 하나씩 모았다. 1시간 동안 동네를 돌아다녀 리어카 한가득 모았다. 고물상에 가서 팔았다. 3,000원을 받았다. 1시간의 노동 대가였다. 그날부터 선옥의 폐지 줍기가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돌았다.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에 재활용품을 모아야 했다. 다른 노인들과 경쟁이었다. 좋은 자리는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었다. 선옥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골목을 돌아다녔다. 비탈길을 오르고 계단을 올라가며 골판지를 모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고 손은 거칠어졌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0만 원 정도였다. 하루 3,000원 남짓. 그것으로는 월세도 낼 수 없었다. 선옥은 추가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구인 광고를 보며 식당을 찾아다녔다. 설거지 자리였다. 주인 아주머니는 선옥을 위아래로 후어보며 나이가 많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일주일 시험 기간을 주기로 했다. 선옥은 그날부터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 김치 냄새가 밴 국그릇, 밥풀이 눌어붙은 밥그릇. 손이 퉁퉁 붓고 피부가 트기 시작했다. 세제 때문에 손가락이 갈라졌다. 밴드를 붙여도 물에 젖으면 소용없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 달 급여는 80만 원이었다. 폐지 줍기와 합쳐 9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나면 60만 원이 남았다.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밤에는 원룸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진통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다. 하지만 진통제도 돈이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남편을 원망했다. 정해철.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다. 그를 찾을 방법도 없었고 찾는다 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었다. 젊은 여자와 어디선가 호화롭게 지내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지옥 같은 날들이 6개월째 이어졌다. 선옥의 몸무게는 10kg이 빠졌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휘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60세가 아니라 70세처럼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폐지를 줍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선옥을 불렀다. 근처 병원에서 청소 직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급여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추천했다. 선옥은 그날 오후 서울중앙병원을 찾아갔다. 강남구에 위치한 중형병원이었다. 총무팀장이 그녀를 면접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는 선옥의 이력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학력도 경력도 없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적혀 있었다. 팀장은 물었다. 청소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힘들다고. 새벽 6시 출근에 오후 3시 퇴근이고 병원 전체를 청소해야 한다고. 하루 종일 걸레질과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고. 선옥은 대답했다.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일주일 수습 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월급은 150만 원. 4대 보험 적용. 선옥에게는 엄청난 조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선옥은 오랜만에 웃었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월 150만 원이면 월세를 내고도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그 돈을 모으면 언젠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청소 직원 휴게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었다. 남색 유니폼에 이름표를 달았다. 김선옥. 그 이름표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35년 만에 다시 사회에 나온 것 같았다. 결혼 전 짧게 일했던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청소조장이 업무를 설명했다. 1층부터 5층까지 복도와 계단과 화장실을 모두 청소해야 했다. 환자들이 오기 전인 오전 9시까지 1차 청소를 마쳐야 했다. 선옥은 5층부터 시작했다.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렀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다.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참았다. 3시간 만에 5층을 끝냈다. 그 다음은 4층이었다. 허리를 펼 새도 없이 계속 움직였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겨우 3층까지 마쳤다. 조장이 다가와 말했다. 첫날 치고 잘했다고. 익숙해지면 더 빨라질 거라고. 점심시간 선옥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무료 급식이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나왔다.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았다. 옆 테이블에서 간호사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의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검토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병원. 그 속에서 선옥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여기가 그녀의 새 출발점이었다. 오후 업무는 병실 청소였다. 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들어가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았다. 어떤 환자는 감사하다고 말했고 어떤 환자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선옥은 묵묵히 일했다. 오후 3시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했다. 오늘 하루를 버텼다.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선옥은 핸드폰을 꺼냈다. 계좌를 확인했다. 일당이 입금되어 있었다. 5만 원.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했다. 한 달이면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2년이면 3,600만 원. 계산하며 그녀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언젠가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원룸으로 돌아와 그녀는 노트를 꺼냈다.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 첫 급여 날 선옥은 통장에 찍힌 150만 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5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번 돈이었다. 결혼 전 잠깐 일했던 것을 제외하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적금을 들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남은 100만 원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다. 빠듯했지만 가능했다. 그녀는 컵라면 대신 쌀을 사서 밥을 해먹었다. 마트에서 할인하는 반찬을 사서 냉장고에 보관했다. 작은 냉장고를 중고로 샀다. 10만 원짜리 낡은 제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이었다. 석 달이 지나자 선옥은 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청소 속도도 빨라졌고 업무도 능숙해졌다. 조장은 그녀를 신뢰했다. 어려운 구역을 맡겼고 선옥은 완벽하게 해냈다. 다른 청소 직원들도 그녀를 존중했다. 나이가 가장 많았지만 가장 성실했기 때문이었다. 선옥은 쉬는 시간에도 놀지 않았다. 병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다. 자기계발서, 경제서적, 경영 관련 책들. 그녀는 배우고 싶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60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날 병원 원장 박정수가 복도에서 선옥을 마주쳤다. 70대 중반의 노신사였다. 그는 선옥이 환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봤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가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환자가 고맙다고 하자 선옥은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박 원장은 그 모습에 감동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했다. 그는 총무팀장에게 선옥에 대해 물었다. 팀장은 그녀가 가장 성실한 직원이라고 보고했다.
6개월 후 선옥에게 제안이 왔다. 청소 직원에서 환경미화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이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을 관리하고 병원 환경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였다. 급여는 200만 원으로 올랐다. 선옥은 믿을 수 없었다. 60세의 승진이라니. 그녀는 감사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원룸에서 그녀는 거울을 봤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다. 죽어있던 눈이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1년이 흘렀다. 선옥의 적금 통장에는 600만 원이 모였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은 돈이었다. 그녀는 그 돈을 깨지 않았다. 계속 모으기로 했다. 목표는 5천만 원이었다. 그 돈이 모이면 작은 원룸이라도 전세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선옥은 더 열심히 일했다. 병원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관리했다. 청소 직원들을 독려하고 교육했다. 그녀의 리더십은 뛰어났다. 35년 가정주부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집안 살림을 꾸리며 배운 꼼꼼함과 계획성이 일에 적용되었다. 박 원장은 선옥을 자주 불러 대화를 나눴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선 여자. 그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원장은 선옥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총무팀장을 불러 선옥을 총무팀 소속으로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미화만이 아니라 병원 운영 전반을 배우게 하라고. 팀장은 놀랐다.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60대 여성을 총무팀에 넣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원장의 명령이었다. 선옥은 총무팀 막내로 들어갔다. 60세 막내. 아이러니했다. 다른 팀원들은 30대, 40대였다. 그들은 선옥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선옥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배우기 시작했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컴퓨터를 한 번도 제대로 다뤄본 적 없었다. 젊은 직원들에게 물어가며 하나씩 익혔다. 퇴근 후에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했다. 60대 여자가 독서실에 앉아 컴퓨터 책을 보는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선옥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앞만 봤다. 석 달 후 선옥은 기본적인 업무를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문서 작성, 회계 보조, 일정 관리. 팀장은 놀라워했다. 60세 나이에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선옥의 성실함과 집중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두세 번씩 확인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했다.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그녀는 사무실에 남아 내일 할 일을 미리 준비했다. 2년차가 되자 선옥은 총무팀 핵심 멤버가 되었다. 병원 운영 회의에도 참석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 행정 직원들이 모인 자리. 그 속에서 선옥은 환경관리와 직원 복지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녀의 의견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박 원장은 그녀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후 원장은 선옥을 불러 칭찬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년이 지났다. 선옥의 적금 통장에는 1,800만 원이 모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과 펀드에 대해 공부했다. 도서관에서 경제 서적을 빌려 읽었다. 유튜브로 재테크 강의를 들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안전한 배당주에 조금씩 투자했다. 큰 수익을 바라지 않았다. 원금을 지키며 천천히 불리는 것이 목표였다. 1년 후 그녀의 투자금은 2천만 원이 되었다. 수익률은 10%. 초보치고는 훌륭한 성적이었다. 선옥은 원룸을 옮겼다.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로. 7평짜리 투룸이었다. 월세 50만 원이었지만 그녀는 감당할 수 있었다. 급여가 25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었다. 방 하나는 침실로 쓰고 다른 방은 서재로 꾸몄다. 작은 책상과 책장을 샀다. 그곳에서 매일 밤 공부했다. 경영학, 회계학, 인사관리. 그녀는 독학으로 배워나갔다. 젊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을 60대 여자가 혼자 익혀갔다. 4년차 선옥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다. 총무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었다.
기존 팀장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박 원장은 주저없이 선옥을 지목했다. 이사회에서 반대가 있었다. 학력도 경력도 부족하다고. 60대 여성이 팀장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박 원장은 고집했다. 능력과 성실함은 학력을 뛰어넘는다고. 선옥은 그 누구보다 병원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이사회는 6개월 수습기간 조건으로 승인했다. 선옥은 총무팀장이 되었다. 급여는 350만 원으로 올랐다. 그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다. 팀원들을 이끌고 병원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팀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분배했다. 나이 많다고 권위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자세로 의견을 경청했다. 실수하는 팀원이 있으면 혼내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팀원들은 선옥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6개월 수습 기간이 끝났을 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선옥의 정식 임명을 승인했다. 병원 운영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비용 절감, 직원 만족도 향상, 환자 서비스 개선. 모든 지표가 좋아졌다. 선옥의 손길이 닿은 결과였다. 그녀는 35년 가정주부로 살며 배운 알뜰함과 세심함을 병원 운영에 적용했다.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직원 복지에도 신경 썼다. 휴게실을 개선하고 식당 메뉴를 다양화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올랐다. 5년차 선옥은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다. 적금과 투자금을 합쳐 5천만 원이 모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영등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을 샀다. 15평짜리 매매가 8천만 원. 5천만 원 자기 자본에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 35년 만에 자신 명의로 된 집이 생겼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볼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대출 상환금 월 30만 원만 내면 되었다. 경제적 자유가 조금씩 다가왔다. 선옥은 외모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머리를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짙은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 화장품을 발랐다. 거울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60대 중반의 얼굴이었지만 당당했다.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이 쌓아온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35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여자.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박 원장은 선옥을 더욱 신뢰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어느 날 원장은 선옥을 사무실로 불렀다. 병원이 확장한다는 이야기였다. 건물 2개 동을 더 매입해서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운영을 총괄할 사람으로 선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책은 이사. 경영진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선옥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5년 만에 이사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원장은 진지했다. 당신은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라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진심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선옥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자신이 정말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60대 중반의 나이에 경영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도전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을 해냈다. 이것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6년차 선옥은 서울중앙병원 이사로 임명되었다. 취임식 날 그녀는 단상에 섰다. 병원 전 직원이 모인 자리였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직원까지. 선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은 6년 전 이 병원에 청소부로 왔다고. 바닥을 기며 걸레질하던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배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나이와 학력과 경력이 인생을 정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지가 인생을 만든다고 말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다. 선옥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었다. 이 사실은 5층 끝자리에 있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했다. 책상과 의자, 서랍장과 소파가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였다. 선옥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6년 전 그녀는 이 건물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다. 환자들의 구토물을 치우고 화장실 변기를 닦았다. 그 시절이 꿈만 같았다. 이제 그녀는 경영진이었다. 병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급여는 월 500만 원으로 올랐다.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봉 7천만 원이었다. 60대 중반 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선옥의 업무는 방대했다. 신규 건물 운영 계획 수립, 직원 채용, 예산 편성. 매일 회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즐거웠다. 일하는 것이 행복했다.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슴 뛰게 했다. 퇴근 후에도 일 생각을 했다. 더 나은 병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주말에는 다른 병원들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총무팀장이 선옥을 찾아왔다. 청소 용역 업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보고였다. 기존 업체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다시 구성해야 했다. 선옥은 승인했다. 새로운 청소 직원 명단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일주일 후 팀장이 명단을 들고 왔다. A4 용지 3장에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옥은 하나씩 검토하며 사인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맨 아래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정해철. 나이 72세. 경력 없음. 선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정해철. 그 이름을 본 것이 10년 만이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정확히 맞았다. 그녀의 남편 퇴직금을 들고 도망쳤던 그 남자가 72세였다. 선옥은 팀장에게 물었다.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용역업체에서 보낸 이력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그냥 일반적인 노인 청소 인력이라고.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쪽지촌이라고 했다. 쪽지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선옥은 명단을 승인했다. 그녀는 정해철을 만나보기로 했다.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10년 동안 그를 찾지 않았다. 찾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그녀 앞에 데려왔다. 이번에는 청소부로. 선옥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연민, 복수심.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저 업무로서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 청소 인력 오리엔테이션 날 선옥은 5층 강당에 내려갔다. 20명의 새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70대 노인들이었다. 허리 굽은 할머니,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선옥은 그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맨 뒷줄 구석에 앉은 남자를 발견했다. 정해철이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머리는 완전히 휘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옷은 남루했다. 10년이 그를 완전히 늙게 만들었다. 선옥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환영한다고. 서울중앙병원은 직원을 가족처럼 대한다고.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철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그는 단상의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선옥의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채지 못했다. 10년이 그의 기억도 흐리게 만든 것 같았다. 아니면 그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청소부로 시작했던 여자가 이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선옥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10년 만에 남편을 다시 봤다. 아니, 이제는 남편이 아니었다. 법적으로 이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정해철은 10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떨어져서 돌아왔다. 선옥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불쌍하기도 했다. 72세 노인이 청소 일을 하러 다닌다는 것이 비참해 보였다. 그날 밤 선옥은 오피스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해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10년 전 그가 떠나던 날의 모습과 오늘 본 모습이 겹쳤다. 잘생기고 단정했던 은행원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만 남아 있었다. 그 1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젊은 여자와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쪽지촌에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의미였다. 선옥은 그가 어떻게 몰락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물어볼 생각은 없었다. 그저 지켜보기로 했다. 월요일 새벽 6시 정해철은 청소 직원 휴게실에 도착했다. 남색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이름표를 달았다. 정해철. 그 이름표를 보는 순간 그는 한숨을 쉬었다. 72세의 청소부라니. 인생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쪽지촌 월세 15만 원도 내야 하고 하루 두 끼 밥값도 벌어야 했다. 이 일자리가 아니면 굶어야 했다. 조장이 업무를 분배했다. 정해철은 1층 화장실과 복도를 맡았다.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다. 하루 종일 청소해도 금방 더러워지는 구역이었다. 그는 걸레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변기를 닫고 바닥을 쓸고 거울을 닦았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시렸다. 72세 몸은 이 일을 감당하기 벅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쉬면 조장에게 혼났다. 다른 청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했다. 모두가 생계를 위해 버티는 사람들이었다. 점심시간 정해철은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나왔다. 그는 허겁지겁 먹었다. 오전 내내 일해서 배가 고팠다. 옆 테이블에서 의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여행 이야기를 했다. 골프 이야기도 했다. 정해철은 그들을 보며 씁쓸했다. 자신도 10년 전만 해도 저런 삶을 살았다. 은행 부장으로서 동료들과 골프를 치고 회식을 하며 즐겼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부였다.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었다. 오후에는 복도를 닦았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다니며 그를 스쳐갔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투명 인간 같았다. 청소부는 그런 존재였다.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정해철은 그 사실이 비참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자존심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걸레질을 계속했다. 퇴근 시간 정해철은 쪽지촌으로 돌아갔다. 관악구 산 동네 꼭대기에 있는 2평짜리 방이었다. 지붕은 함석이었고 벽은 합판이었다. 겨울에는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에는 찜통 같았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씻는 것도 공용 수도에서 해야 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와 작은 전기장판이 전부였다. 이것이 정해철의 집이었다. 10년 전 32평 아파트에서 살던 남자의 현재였다. 정해철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함석 지붕 사이로 별이 보였다. 그는 지난 10년을 떠올렸다. 퇴직금 2억 원을 들고 정화와 함께 떠났던 그날. 그녀는 30대 후반의 이혼녀였다. 보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났다. 아내와는 다른 젊음과 활기가 있었다. 그녀는 정해철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고 했다. 정해철은 그 말을 믿었다. 35년 결혼 생활이 지루했던 그는 새로운 삶을 꿈꿨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정화가 원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들은 제주도로 갔다. 펜션을 차리겠다며 1억 원을 썼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다. 나머지 1억 원으로 서울에 돌아와 식당을 차렸다. 그것도 6개월 만에 망했다. 돈이 바닥나자 정화의 태도가 변했다. 짜증을 내고 욕을 했다. 늙은이와 있을 수 없다며 떠나버렸다. 정해철은 빈털터리로 남았다. 빚만 5천만 원이 남았다. 그는 채권자들에게 쫓겼다. 숨어 지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았다. 건설 현장, 공장,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어디서도 오래 일할 수 없었다. 쪽지촌으로 흘러들어 온 것이 5년 전이었다. 그 후로 그는 폐지를 줍고 청소 일을 하며 살아왔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과거는 잊으려 했다. 아내와 아들들 생각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어느 날 밤 정해철은 소주 한 병을 사서 방으로 돌아왔다. 혼자 마시며 울었다. 왜 그랬을까?
2억 원과 35년 인생을 버리고 젊은 여자를 쫓아갔을까? 아내 김선옥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35년을 함께한 여자. 두 아들을 낳아 키운 여자. 그를 믿고 의지했던 여자. 그녀를 버리고 도망친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 72세 청소부. 이것이 그의 최후였다. 다음 날부터 정해철은 더 열심히 일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바닥을 닦았다. 변기를 깨끗이 청소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가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닦다가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구두 소리였다. 여자의 하이힐 소리. 정해철은 고개를 들지 않고 걸레질을 계속했다. 하지만 구두 소리가 그 앞에서 멈췄다. 목소리가 들렸다. 수고하세요. 정해철은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머리와 차분한 인상. 그녀는 정해철을 잠깐 쳐다보더니 지나갔다. 정해철은 그 뒷모습을 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레질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동료 청소 직원이 말했다. 아까 그분이 병원 이사라고. 원래 청소부 출신인데 승진해서 경영진이 되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남의 이야기였다. 한 달이 지났다. 정해철은 병원 생활에 적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구역을 청소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그 이사를 마주쳤다. 그녀는 항상 바빴다. 서류를 들고 빠르게 걸어 다녔다. 회의실로 들어가거나 전화를 받았다. 정해철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비켜섰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청소부는 그런 존재였다. 보이지 않는 사람. 어느 금요일 저녁 정해철은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쪽지촌 근처 포장마차에 갔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면 모여서 소주 한잔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그날도 소주를 마시며 회사 이야기를 했다. 한 동료가 말했다. 김 이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빈털털이 되었는데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고. 청소부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이사가 되었다고. 이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해철은 귀를 기울였다. 김 이사. 이혼하지 않았지만 혼자 산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다. 그는 동료에게 물었다. 김 이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동료가 대답했다. 김선옥. 정해철의 손에서 소주잔이 떨어졌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동료들이 놀라 쳐다봤다. 정해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김선옥. 그의 아내였다. 10년 전 2억 원을 들고 버리고 떠난 그 여자였다. 정해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값을 던져놓고 포장마차를 나왔다. 쪽지촌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머리가 복잡했다. 선옥이 병원 이사라니. 청소부로 시작해서 6년 만에 경영진이 되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났다. 집은 압류되고 빚만 남았을 것이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 어떻게 6년 만에 이사가 되었을까? 정해철은 이해할 수 없었다. 방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김선옥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 단정한 정장에 당당한 걸음. 그것이 자신의 아내였다. 10년 전 그녀는 평범한 주부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옷을 입고 집안일만 하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변했다. 강해졌다. 성공했다. 반면 자신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청소부가 되어 그녀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 정해철은 쓴 웃음을 지었다. 월요일 아침 정해철은 출근했다. 평소처럼 청소복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늘 그녀를 다시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사를 해야 할까? 모르는 척 해야 할까?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72세 노인의 얼굴. 주름투성이의 희끗한 머리. 10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가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을까? 정해철은 혼란스러웠다. 점심시간 정해철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소리였다. 그는 몸을 굳혔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의 옆을 지나쳤다. 정해철은 고개를 들었다. 김선옥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당당한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 이것이 정말 자신의 아내일까? 그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해철은 총무팀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보였다. 그는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김선옥이 보였다. 그녀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녀는 리더였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정해철은 가슴이 미어졌다. 저 여자가 한때 자신의 아내였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멀리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후 정해철은 용기를 내어 결심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기로 했다. 사과하고 싶었다. 10년 전의 일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일과를 관찰했다. 매일 오후 3시쯤 5층 이사실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정해철은 5층 복도에서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선옥이 나왔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기요. 그녀는 멈춰섰다. 정해철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정해철은 입을 열었다. 선호가. 나야. 해철이야. 그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다. 김선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업무가 바빠서요. 그리고는 이사실로 들어가 버렸다. 정해철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자신을 모른다고 했다. 아니면 모르는 척한 것일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었다. 정해철은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정해철은 쪽지촌 방에서 술을 마셨다. 소주 2병을 다 비웠다. 치기가 오르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소리 내어 울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였다. 다음 날 아침 정해철은 결근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온몸이 아팠다. 마음이 더 아팠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나오지 않으면 해고라고 했다. 정해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씻지도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업무 시간이 지나 있었다. 조장이 화를 냈다. 경고 조치라고 했다. 한 번 더 그러면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정해철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실로 가서 변기를 닦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다. 72세 청소부. 전 아내 밑에서 일하는 비참한 남자.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2주가 지났다. 정해철은 더 이상 김선옥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비켜섰다. 투명 인간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정해철은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병원 전체 직원 회의였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 청소 직원까지 모두 모였다. 1층 대강당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다. 단상에는 박 원장과 이사진이 앉아 있었다. 김선옥도 그중 한 명이었다. 정해철은 맨 뒷줄 구석에 앉았다.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다. 그녀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 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병원이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다음 김선옥이 일어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다. 환경 개선 계획에 대한 발표였다. 청소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정해철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아내일까? 35년 전 결혼식 때 수줍어하던 그 여자일까? 집안일만 하며 조용히 살던 그 여자일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이 박수쳤다. 김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정해철 쪽으로 향했다. 잠깐 동안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해철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분명히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렸다. 정해철은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모르는 척했던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정해철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섰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초라하고 비참한 노인. 그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거울에 금이 갔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다. 그날 저녁 정해철은 이사실 앞에서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김선옥은 나오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불이 꺼졌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정해철은 앞을 가로막았다. 선호가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하자. 그는 애원했다. 김선옥은 차갑게 말했다.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당신의 선옥이가 아닙니다. 정해철은 무릎을 꿇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김선옥은 그를 내려다봤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10년 전 당신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요. 집은 압류되고 빚만 남았죠. 폐지를 주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손톱 밑이 갈라지고 무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나는 살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이제 나는 당신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당신의 사과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해철은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미안하다고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김선옥은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정해철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절규했다. 나도 지옥을 살았어.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빚에 쫓겨 노숙했어. 1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나도 벌을 받았어. 하지만 김선옥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해철은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밤 경비원이 그를 발견했다. 괜찮냐고 물었다. 정해철은 일어났다.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다. 쪽지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다. 3병을 샀다. 방에 도착해서 혼자 마셨다. 취할수록 더 슬펐다. 그는 결국 포금했다. 토하고 다시 마셨다.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망가져 있었다. 정해철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며칠간 쪽지촌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았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무단 결근 3일째 되던 날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정해철은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쪽지촌 꼭대기.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곳. 한 발만 내디디면 끝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다. 정해철은 놀라 눈을 떴다. 쪽지촌 이웃 할머니였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다. 미쳤냐고. 정해철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그를 끌고 내려왔다. 방으로 데려가 라면을 끓여줬다. 먹으라고 강요했다. 정해철은 울면서 라면을 먹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인생은 원래 힘든 거라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 일주일 후 정해철은 다시 일을 찾아 나섰다. 여기저기 청소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다. 결국 공사장 잡부로 들어갔다. 하루 7만 원.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이었다. 자갈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다. 72세 몸으로 감당하기 버거웠다. 하지만 버텨야 했다. 쪽지촌 월세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해철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쓰러졌다. 현장 소장이 119를 불렀다. 구급차에 실려간 곳은 서울중앙병원이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다. 정해철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의사가 와서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입원할 돈이 없었다. 정해철은 퇴원하겠다고 했다. 복도로 나왔을 때 김선옥을 마주쳤다. 그녀는 회진을 돌고 있었다. 정해철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지나쳤다. 정해철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는 가슴이 미어졌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병원을 나왔다. 쪽지촌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정해철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김선옥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볼펜을 들고 천천히 써 내려갔다. 선옥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35년을 함께 산 너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쫓아갔지. 2억 원을 들고 도망쳤어. 너를 빚더미에 남겨두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했어. 하지만 행복은 오지 않았어. 그 여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 돈이 떨어지자 떠나버렸어. 나는 10년 동안 지옥을 살았어. 빚에 쫓기고 노숙하고 폐지를 주었어. 하지만 그것도 내가 받아야 할 벌이었어. 너는 어땠을까? 너도 지옥을 살았겠지. 하지만 너는 나와 달랐어. 너는 다시 일어섰어. 청소부로 시작해서 병원 의사가 되었어.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 너는 처음부터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은행 부장이라는 직책에 기대어 살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일어섰어. 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미안하다는 말은 부족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자격이 없어. 나는 그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고백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욕심 많고 어리석은 남자였어. 35년을 함께한 너의 가치를 몰랐어. 젊은 여자의 미소에 속아 모든 것을 버렸어.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 72세 늙은이. 몸도 마음도 망가진 인간.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빛나고 있어. 너의 성공이 자랑스러워. 비록 내가 그것을 함께 누릴 자격은 없지만 말이야. 나는 이제 떠나려고 해. 서울을 떠날 거야. 시골 어딘가로 가서 조용히 살다가 죽을 거야.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나 없이 더 잘 살 수 있어. 나는 너의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남은 인생 건강하게 잘 살아줘. 그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35년 동안 나를 믿어줘서. 사랑해줘서. 정말 미안해. 정해철. 편지를 다 쓰고 정해철은 봉투에 넣었다. 병원 주소를 적었다. 김선옥 이사. 그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다. 그리고 쪽지촌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옷 몇 벌과 낡은 이불이 전부였다. 그는 방 주인에게 열쇠를 돌려주고 마을버스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버스는 남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3일 후 김선옥은 편지를 받았다. 총무팀 직원이 가져다 줬다. 개인 편지라며 조심스럽게 건넸다. 선옥은 발신인을 확인했다. 정해철.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편지를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읽고 싶지 않았다. 그의 변명이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편지가 신경 쓰였다. 회의 중에도 보고를 받을 때도 편지 생각이 났다. 저녁 퇴근 후 선옥은 서랍을 열고 편지를 꺼냈다. 정해철의 손글씨였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다. 선옥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선옥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것이 정해철의 마지막 용기라는 것을 알았다. 비겁하게 도망친 남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솔직함이었다. 선옥은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다. 10년의 고통은 편지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서울을 떠났다는 것에 안도했다. 이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었다. 박 원장이 선옥을 불렀다. 신규 건물 운영이 궤도에 올랐다며 축하했다. 그녀의 헌신 덕분이라고 칭찬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방에 분원을 내는 것이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중형 병원을 짓고 선옥이 그곳 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선옥은 놀랐다. 원장이라는 직책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진지했다. 당신만큼 병원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현장부터 경영까지 모두 경험했다고. 선옥은 고민했다. 66세의 원장이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다. 또 다른 도전이었다. 선옥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다. 병원 설계부터 인력 채용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1년간의 준비 끝에 분원이 문을 열었다. 개원식 날 선옥은 원장 가운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믿기지 않았다. 청소부에서 이사를 거쳐 원장이 되었다. 7년의 시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개원식에는 두 아들도 참석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축하했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선옥은 아들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병원은 순조롭게 운영되었다. 선옥의 경영 철학은 명확했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고 직원을 존중하는 것. 그녀는 청소부 출신답게 현장을 중시했다. 매일 병원을 돌아다니며 환자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했다. 직원들은 그런 선옥을 사랑했다. 그녀는 권위적이지 않았다.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대했다. 병원의 평판은 좋아졌고 환자 수도 늘어났다. 2년이 흘렀다. 선옥은 68세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활기찼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썼다. 그녀는 더 오래 일하고 싶었다. 아직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의료 소외 지역에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싶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주말 선옥은 서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분원 근처에 숙소가 있었지만 가끔 서울에 와서 쉬었다. 집에 들어서니 편지 한 통이 문틈에 끼어 있었다. 발신인이 없었다. 선옥은 편지를 열었다. 낯선 필체였다. 편지 내용을 읽으며 그녀는 놀랐다. 정해철이 전라남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편지는 그 마을 이장이 보낸 것이었다. 정해철이 쓰러져 마을 보건소에 입원했다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가 서울에 아내가 있다고 했고 이장이 주소를 수소문해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선옥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다. 정해철이 아프다고 했다. 그를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그녀는 갈등했다. 10년 동안 그는 자신을 버렸다. 빚더미에 남겨두고 도망쳤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었다. 선옥은 며칠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가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말을 이용해 선옥은 전라남도로 내려갔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렸다. 작은 읍내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산골 마을로 들어갔다. 이장이 마을 회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다. 그는 선옥을 보자 반가워했다. 드디어 오셨다고 했다. 정해철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마을 끝자락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다. 이장이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희미한 대답이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선옥은 충격을 받았다. 방 안은 어두웠고 냄새가 났다. 작은 방 한 칸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정해철이 누워 있었다. 72세였지만 80세처럼 보였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몸은 앙상하게 말랐다. 그는 천장을 보고 있다가 문 쪽을 돌아봤다. 선옥을 보자 눈이 커졌다. 선옥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옥은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정해철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선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한참 후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아들들한테 연락하지 그러냐고. 정해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들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죽고 싶다고 말했다. 선옥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돈이 들어 있었다. 병원비와 생활비였다. 정해철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선옥은 강요했다. 선옥이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 돈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제대로 먹고 살라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라고.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정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말했다. 선옥은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10년간 미워했던 남자. 하지만 이제는 미움도 사라졌다. 그저 불쌍한 노인일 뿐이었다. 마을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선옥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해방감 같은 것이었다. 10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선옥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병원 운영에 집중했다. 정해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과거였다.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는 없는 사람이었다. 선옥은 더 열심히 일했다. 환자들을 돌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했다. 약값도 병원에서 지원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다. 지역 신문사였다. 선옥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 청소부에서 병원장이 된 성공 스토리. 선옥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가 될 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는 설득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선옥은 결국 인터뷰를 허락했다. 기사가 나갔다. 반응은 뜨거웠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안을 했다. 선옥은 당황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다. 그녀는 강연을 시작했다. 대학, 기업, 사회복지센터. 어디든 찾아갔다.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빚더미에 앉았던 이야기. 폐지를 줍고 설거지를 했던 시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이 끝난 후 선옥을 찾아왔다. 자신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선옥은 그들을 안아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말라고. 바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자신이 증명했기 때문이었다. 66세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옥은 책을 쓰기로 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다. 자서전을 내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자고. 선옥은 6개월 동안 집필했다.
퇴근 후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다. 35년 결혼 생활, 남편의 배신, 나락으로 떨어진 시간들, 그리고 부활의 과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았다. 정해철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했다. 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책 제목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정했다. 책이 출간되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동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평생 가정에 헌신했지만 홀대받는 여성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여성들. 그들은 선옥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선옥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증거였다. 3년이 더 흘렀다. 선옥은 71세가 되었다. 병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그녀의 명성도 높아졌다. 의료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여러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 하지만 선옥은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과 대화했다. 청소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그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박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울중앙병원으로 돌아와서 이사회 의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다. 박 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후임으로 선옥을 생각한다고 했다. 선옥은 고민했다. 이미 71세였다. 새로운 책임을 지기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설득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능력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선옥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분원 원장직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선옥은 서울중앙병원으로 돌아왔다. 10년 만의 귀환이었다. 직원들이 환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청소부 출신 이사. 전설 같은 이야기. 선옥은 이사회 의장실에 앉았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10년 전 이 건물 1층 화장실을 청소하던 자신을 떠올렸다. 무릎 꿇고 변기를 닦던 그 여자. 이제 그녀는 병원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다. 선옥은 서랍을 열었다. 10년 전 그대로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정해철이 보낸 편지였다. 선옥은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10년 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과거가 되었다. 선옥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그저 보관했다. 자신의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이었다.